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왜 찰스 브랜나가 중요한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정신분석학계에 굉장히 큰 리더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정치한 논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은 아마 여기 ICP에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ICP에서는 한번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제가 또 하고 있는 ICC에서는 두 번, 세 번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번역된 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가장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분의 아주 논리적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선 이분은 지금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우선 첫 번째 엘리자베트 제첼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치료 동맹, 테라퓨틱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우선 1956년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랄프 그린슨이 1965년에 어쩌면 제셀이 사용한 테라퓨틱 얼라이언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용어를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가 거의 이론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느 쪽 용어나 그냥 섞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업동맹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찰스 브랜너는 여기에 본인의 임상 경험이나 이론적으로는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반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흐름이죠.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임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개념인데, 또 정신분석학계 한 거장이 볼 때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 둘로 나눠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아마 어제 발제 속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엘리자베트 제첼의 논문에 보면은 본인의 직접 사례 같지 않은 간단하게 두 개의 사례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임상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공된 기록, 이 데이터, 여기서 인용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속에서는 정확한 전이에서 말하자면 correct transference interpretation, 우리가 정신분석은 얼마나 정확한 전이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가 아주 크리티컬한데, 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엘리자베스 자체를 얘기했듯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그러니까 전이신경증과 구별되는 치료 동맹이라는 것이 꼭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이를 해석하는 것만큼 치료동맹을 발전시킬 만큼 그 치료동맹이라는 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은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입증할 사례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 두 가지만 제시했어요. 아마 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좀 코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근거로 제시한 임상 사례 4개를 제시를 했는데 다 본인의 사례예요. 그중 2개는 다른 분석가가 보다가 치료 중단이 된 이후에 이분에게 옮겨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분석가가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지금 그린슨 얘기로는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환자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리고 본인의 사례, 본인이 보았다가 중간에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쉬도록 권유하고, 그래서 그분이 일단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4개의 사례가 다 어떻게든 분석이 불가능한 사례처럼 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적인 어프로치로 이분들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본인은 그중 한 사례는 정식 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서 6개월 동안 자기가 정밀하게 관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정신 분석으로 치료할 만큼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환자에서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여성 분석가에게 자기가 리퍼럴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다른 치료자가 이미 실패한 케이스를 몇 년씩 실패한 케이스가 본인에게 와서 본인이 다시 6개월을 봤다는 얘기는, 그럼 6개월 동안 이분이 프리에더퍼럴 환자인지 뉴라틱 환자인지 이걸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임상의 실패예요. 임상의 실패인데 이분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 사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4개 사례에도 어떤 면에서 이분이 전이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시죠? 전이를 들어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임상을 오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이론가인 분들도 실제 본인 사례를 하면서 이 전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전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한 전이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치료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이 해석을 바르게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거 자체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린슨이 아까 얘기 들어 두 훌륭한 저작들이죠. 하나는 엘리자베스 제첼의 치료동맹, 그리고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 이 두 가지 이론, 두 사람의 이론을 하나하나 그 사례들을 가지고 다 논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논평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찰스 브렌너가 이분들의 사례, 그 사례를 가지고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한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린슨이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1956년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밸리드하지 않고 이게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는 처음부터 이고사이칼라지 쪽에서 본다면 이드가 중심이 아니고 이고가 중심이라고 하면 방어 중심이죠. 그래서 저항을 분석해내는데 치료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모든 게 저항이란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게 아니고, 우선 치료 상황에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을 때는 이걸 저항을 그냥 우리가 암시를 하거나 또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나 그래 suggestion이나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교정적 정서 경험을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저항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작 전이는 분석을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는 저항을 다루는 유일한 길은 이분은 저항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저항 분석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항 분석은 왜 어려우냐 하면 환자가 자기가 저항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무의식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변사또가 춘향이를 치조할 때 어떻게 치조했어요? 죄를 물을 때 네 죄를 네 알렸다 했죠. 춘향이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치료를 내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짜증나게 계속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항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저항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저항일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또 무의식이 있으니까 결국은 저항은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환자가 모르는데 환자가 모르는 것을 임상가가 알 수가 없겠죠 처음에. 그래서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분석 자체가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저항이 이해돼야 돼요. 우선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급하게 인터벤션 하실 생각하면 큰 사고 나는 거죠. 이해가 되면은 그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확실하게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죠. 보통 저항이 어디서 왔다, 그리고 어떤 성질이다, 어떤 성질의 저항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이러한 저항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observation 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이게 드러나는 과정이지. 내가 척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저항하는지 알겠다.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알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남산에 가서 자리 펴고 앉아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루틴하게 그리고 어떠면 일관되게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하는 사이에 이 저항의 성질과 어떤 종류의 저항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 이분은 분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고 사이콜로지스트의 가장 뛰어난 훌륭한 학자이 100년을 사시는 동안에 임상을 몇십 년이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수명을 거의 같이 하신 분이 모던 사이코 애널리스트인 스파트니스예요. 스파트니스도 99세, 두 분이 다 어쨌든 100세를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 가장 뛰어난 수재 두 사람이 100살을 살았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들이 뚜렷한 분석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명의 2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수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떠면 분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테라피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분석은 테라피죠. 치료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신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날 때는 이건 다른 목적이 아니고 테라피 치료 목적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치료자라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의 프로페셔널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 그 전문가로서의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전문가다운 어떤 우리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서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다짐. 투신이요. 네. 투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투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수녀님 그러니까 이 치료자라고 해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적인 투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 삼아서 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 때문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닥터란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의 닥터. 어쩌면 마음을 좀 넓히면 영혼의 닥터고 마음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투신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그 케이스를 충분하게 분석해야 된다. 분석하는 작업이 우리의 투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케이스를 바르게 분석하는 건데, 이때 나오는 어떤 테크니컬 룰들이 있었죠. 어제 우리가 나왔던 건 뭐예요? 테크니컬 룰스가 보통 하나는 우리가 거울처럼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안전한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는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룰 오브 트리트먼트를 할 때 abstinence 또 deprivation, 그러니까 결핍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다. 그래서 만족을 gratification을 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함부로 지나친 만족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룰인데, 이 룰들, 테크니컬 룰들은 이건 하나의 커맨드먼트가 아니라 10계명처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는 이런 룰이 아니고 환자를 잘 보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인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룰들은 우리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이 환자의 전체적인 분석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먼저란 얘기예요. 너무 엄격한 룰을 가지고 볼 부분이 아니고, 룰은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툴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환자를 충분하게 이 분석 상황에서 맞지 않으면 그걸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정신분석 학계 밖에서 정신분석가들 비판하는 내용 중에 너무 권위적이고, 그리고 전혀 인간미가 없고 융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환자 보고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아마 수련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거나 잘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전체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죠. 어떠면은 정말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투신하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투신하고 있는 많은 분석가들이 있는데, 실패하는 분석가들이 어느 사회나 있는데 이것을 전체인 양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중립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여기서 찰스 프레너가 하는 얘기는 가장 인간적이다 하는 휴메인하다고 하는 것은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가장 인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적인가 하는 것은 이 치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을 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친절한 것만 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이 고름이 들어있는데 이걸 짜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아프다고 해서 짜지 않는 것이 인간적이냐 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의사라고 한다면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큐어라는 말이 이게 나오죠. 치료하기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싫거나 내담자가 싫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 클리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환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충분히 되고 그래서 correct interpretation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싫더라도 환자가 싫어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워킹 얼라이언스가 맺기 전에 워킹 얼라이언스를 우선 맺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 이 사람 싫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고름이 터지기 일보 전인데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지금 수술이 꼭 필요한 암 환자라고 한다면 이 암 환자에게 메스를 대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몇 달 더 우선 지내보고 나서 생각하겠다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라고 하는 개념, 큐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좀 선명해질 거예요. 이 찰스 브렌너는 굉장히 라디칼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치료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치료를 여러분들이 상상한다면 그건 신기루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워킹 얼라이언스의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치료할 길이 없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에요. 서퍼링이라는 것은 치료에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서퍼링의 정도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느 치료 환경에서나 결국은 그래티피케이션과 프러스트레이션이에요. 만족과 좌절인데 이 사람이 치료를 그만두지 않을 만큼의 만족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치료를 못 오겠다고 하는, 그게 만족을 줘야 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러스트레이션이 없으면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프러스트레이션만 주게 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래티피케이션, 그 만족은 최소한이에요. 나머지는 프러스트레이션이라, 이렇게 우선 만족을 최대한 주고 여유가 생겨서 프러스트레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 비중이 있느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좌절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만족을 준다. 최소한의 만족으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정신분석이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게 찰스 브렌너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하고 어쩌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는 개념을, 그래야 전이가 일어났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눈다고 하는 게 무리라는 얘기죠. 다 하나의 트랜스퍼런스라는 얘기. 워킹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우선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왜 친절한 사람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이거 자체가 전이라는 얘기예요. 워킹 얼라이언스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워킹 얼라이언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가 전이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전이 분석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가져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인휴메인 혹은 인휴먼, 아주 인간적이지 않은, 환자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치료자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전이 속에서 과거의 대상이 자기에게 항상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를 퍼스큐터리한 가혹하게 가학적인 이런 박해자적인 사람에 대한 내적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자에게 이게 투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난 1년 동안 아무 말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그린슨 같으면 이게 워킹 얼라이언스가 안 이루어졌는데 그 워킹 얼라이언스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우기는 건데, 찰스 브레너 같으면 이분이 왜 그러는지 하는데 바른 언더스탠딩이 먼저 필요해요. 언더스탠딩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친절하지 않다고 받아가고 있는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충분한 언더스탠딩이 되고 커렉트 인터프리테이션이 된다면 그걸로 해서 이분의 협조, 당연히 치료가 진전돼. 그러니까 리시스턴스가 사라진다.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로 이걸 다뤄야 된다는, 결국은 이거 자체가 뉴로시스라는 얘기죠. 나에게 전이 상황, 이걸 워킹 얼라이언스라고 보는 것 자체가 트리트먼트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인데 이걸 이 중에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비민주적으로 느껴지는 이 부분만 떼가지고 이건 워킹 얼라이언스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아직 전이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이게 워킹 얼라이언스를 맺기 위해서 조금 이런 전이 해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는 게 찰스 브레너의 생각이에요. 이건 우선 저항 분석이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 이런 경우가 워킹 얼라운스를 요구하는 그 상황 자체가 어쩌면 전이 분석의 대상, 저항 분석의 대상이라는 얘기죠.